어느새 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는 요즘이죠. 어느새 날이 길어져서 아침 해를 마주보고 출근하게 되고요. 어느새 신문에는 부지런한 봄꽃 사진들이 실리고 어느새 제법 매콤한 꽃샘추위가 몇 번째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여러분의 일상으로 책 한 권이 들어와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코너 덕분에 참 행복합니다. 자, 문학동네와 함께하는 문학의 퐁당. 책과 음악이 있는 미니 북 콘서트.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지난해 첫 소설집 아이젠을 발표한 김남숙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남숙 작가님은 마스크를 뺄까요? 너무 예쁘세요. 우선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남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문학의 감동에 음악의 감동을 더해주시는 두 분이시죠. 우리 퐁당퐁당의 보석들. 자, 세계 1위 하모니시스트 박종성 씨. 안녕하세요.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입니다. 네, 문학의 퐁당의 공식 MSG 조용훈 씨. 네, 안녕하세요. MSG 피아니스트 조용훈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 있다고요? 오늘요? 네. 네, 오늘 좋은 소식이라기보다 그냥 요새는 대면 공연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네. 제 유튜브 라이브를 오늘 이제 하모니시스트 박종성님과 함께 네. 오늘 9시 저녁 같이 9시에 네. 같이 공연하시는 거구나.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따가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피아니스트 조용훈 검색해 주시면 네. 네, 공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부끄러워하셔가지고 얼굴 새빨개지셨어요. 귀여워라.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김남숙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우선은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 참 너무 예쁘세요. 아까 전에 물을 마실 때 마스크를 살짝 벗은 얼굴을 봤는데 좋다. 우리의 미래가 밝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소설은 약간 날카롭고 어느 정도 차가운 것 같으면서도 거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되게 달랐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1993년 지금 1993년생이니까 29살인가요? 네, 29이요. 소설에만 전념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일도 하고 있는데 어떤 조그만 학원에서 네. 애들 글 가르치고 있어요.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 네. 글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가요? 네, 근데 거의 이제 음. 입시에 좀 맞춰져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입시에 맞춰져 있는 글쓰기는 팁 좀 알려주세요. 팁을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이들은 어떻게 입시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나요? 네,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답이 없는 시험이어가지고 네, 수능보다 조금 더 갈피를 좀 못 잡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5년 단편소설 아이젠으로 문학동네 신인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아이젠 하면은 겨울산으로 오를 때 그 신발 아래에다가 미끄러지지 말게 이렇게 끼는 거잖아요. 그거 맞나요? 네, 그 아이젠 맞아요. 소설 제목이 아이젠이에요. 네.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 소설이 막 줄거리로 말하면은 크게 뭐는 없는데 줄거리로 말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주요 인물이 2명이 나와요. 나와 두치가 나오고 그리고 나라는 화자를 둘러싼 이제 인물들이라고 하면은 좀 괴짜 같은 아버지랑 좀 바보가 되어버린 언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결국 군대를 간 두치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 빈자리를 내버려 두는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귀엽네요. 내버려 두는. 그렇습니다. 이게 소설을 이 소설집 제목도 아이젠인데요. 데뷔작을 할 수 있는 아이젠을 비롯해서
파수, 재수, 캐치볼, 자두, 염소와 나, 귀, 그리고 이상한 소설 이렇게 총 8편의 단편 소설이 아이젠이라는 이 단편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우선 재밌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애정 가는 글, 애정 가는 그 단편 소설은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책 나오고 좀 바뀌었어요, 생각이. 원래는 원래는 아이젠이라는 소설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그 표제인 지금은 이상한 소설이랑 이상한 캐치볼 이렇게 딱 2편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책 나오고 나서.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네. 원래 캐치볼이라는 작품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쓸 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안 좋아했는데 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지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너무 그 좋다는 얘기를 좀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뭔가 미운 게 이렇게 책으로 나오고 나니까 되게 좋아진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좋아졌어요. 그리고 네, 이상한 소설은 그냥 최근에 써서 최근에 쓰신 네, 글이에요? 최근에 써서. 네. 이따가 캐치볼하고 이상한 소설은 낭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기대해 그렇게 주시기 썼군요.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두 분은 작가님한테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이 단편 소설집 8편이 들어있는 단편 소설들 쭉 보니까 뭔가 공통점을 발견한 것 같아요. 먼저 그 주인공들이 다 다르긴 한데 화자가 다 1인칭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전부 다 그러네요. 내가 주인공이라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렇게 1인칭으로 글을 쓰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게 좀 궁금해졌었거든요. 단순한 이유로 말씀드리면 제가 1인칭 쓰는 게 제일 편해서 내 입장으로 계속. 네, 그게 제일 편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제가 원래 소설이라는 거를 쓰고자 했었던 게 그냥 내 얘기를 좀 더 해보자 였어서 그렇게 1인칭으로 그냥 통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공통점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제 네. 이제는 막 그 두 네. 분이 공통점.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이제 화자 나라는 자신의 그 성격이 보통 이제 자기 자신을 좀 혐오하는 그런 네. 성격을 가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재수라는 작품의 주인공인 나는 그 자기의 몸을 락스물에다가 담글 정도로 자기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 네. 장면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또 뭐 나는 사랑받을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또 외톨이로 남겨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왜 이런 주인공들을 나로 만드셨는지. 그냥 그런 되게 추상적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런 인물들로 뭔가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뭔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걸 쓰고 싶었고 이거는 전에도 어디서 얘기했었던 건데 그냥 뭔가 다들 확대해서 보면은 좀 징그럽거나 막 사랑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그냥 쓰고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모두 다 이렇게 아름답고 막 그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자. 피하지 그래서 않고. 네, 그냥 네. 첫 번째 낭독을 이제 준비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 작품 캐치볼 작가님이 골라주셨어요. 캐치볼. 네. 나와 용이가 주인공인데요. 좀 인물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대부분 약간 지금 다 그 사랑한 사람을 어느 정도 떠나보내는 그냥 그 빈자리를 남아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내가 나라는 화자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누군가를 좀 떠나보내고 이제 매일 공원에 나가요. 매일 공원에 나가서 네. 이제 예전에 어떤 사랑했었던 사람을 회상하면서 이제 용이를 만나는 얘긴데 그렇다고 용이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용이를 지켜보는 이야기? 갑자기 문득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들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지네요. 박종성 씨 혹시 아니면 조용훈 씨? 저도 뭔가 이렇게 아무 목적지 없이 길을 거닌다든지 그냥 저는 평소에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사진기 하나 들고 그냥 아무 버스나 막 타요. 타고 이렇게 바깥 풍경 보다가 뭐 이쯤 돼서 내려볼까 하고 그냥 지도만 보고 막 이렇게 그냥 걸어가는 네네. 많이 이렇게 길을 찾아보는 그냥 네네. 길에 나를 맡기는 낯선 곳에 나를 일부러 좀 던져보는 그렇습니다. 혹시 헤어짐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 계시면 약간 공원에 계속 나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이는 이 소설에 나오는 용이는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네요. 네. 엄마를 왜 계속 기다리게 됐죠? 그러니까 이 소설을 보면은 나라는 사람도 이제 버림받아서 그 빈자리를 인정하는데 용이는 이제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는 것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용이로 따지자면 아직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은 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단계. 네.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네. 자, 저희가 캐치볼 중에서 낭독해 드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화자가 용이한테 이제 계속 좀 너는 버림받았다는 거를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좀 다른 것도 하고 친구를 좀 더 사귀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공원에서. 네, 저와 작가님과 종성 씨가 짧게 낭독을 짧게 등장하겠습니다. 네, 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역시 멋진 박종성 씨와 조용훈 씨의 멋진 연주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는 동안 감상평과 질문 있으시면 짤막하게 보내주세요.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낭독해드릴게요. 캐치볼 김남숙. 용이가 나에게 야구공을 던졌다. 이번엔 정확한 캐치볼이었다. 나는 한 손으로 용이가 던진 야구공을 잡았다. 더러운 짐승을 만진 것처럼 느낌이 좋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낡은 공이 다시금 튀어오르는지 신기했다. 나는 진저리 치듯 공을 다시 용이에게 던져주었다. 용이는 내가 던져준 공을 정확히 받아냈다. 그러곤 누군가 자신에게 공을 던져준 것이 아주 오랜만이라는 듯 조금 얼떨떨한 표정을 짓더니 뒤꿈치를 조금 들어올려 몸을 들썩였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가끔 잘못 튕겨나온 공을 용이에게 던져주면 용이는 그런 식으로 몸을 들썩이곤 했다. 나는 용이가 자기에게 공을 던져줄 누군가를 찾는다면 분명 지금보다 조금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용아, 친구를 좀 사귀어봐. 나는 말했다. 싫거든. 난 이미 친구 있잖아. 그리고 어차피 누가 던져주나 안 던져주나 똑같거든. 용이가 재차 말했다. 거짓말.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용이는 거의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마치 자기의 공을 던져줄 누군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같았다. 용이는 엄마에 대해, 엄마가 지내는 시골 풍경과 생활에 대해, 그리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튀어오르는 공에 대해서만 떠들 뿐이었다. 나는 그런 용이가 점점 짜증이 났다. 용아, 너네 엄마가 널 아주 예전에 버린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 하지 말고 너도 나처럼 좀 어른답게 굴어봐. 기다리지 말아봐. 나는 말했다. 용이는 내 말이 들리지 않는지 나무에 맞아 튕겨나온 공을 주우러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갔다. 나는 여전히 한쪽 입술이 비죽 올라간 채 공을 주우러 다가오는 용이에게 조금 징그러운 기분을 느꼈다. 용이가 이 공원에서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공을 던지며 누군가를 기다릴 것만 같았다. 너무 좋아요. 자, 김남숙 작가님의 소설집 아이젠 중에 캐치볼 일부분 들려드렸고요. 박종성 씨, 조영훈 씨의 연주로 산울림의 회상 청이 들었습니다. 네. 이 곡을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곡은 이제 영훈 씨 의견으로 고른 곡인데 너무 네. 좋아요, 노래. 어떡해. 저는 사실 이 곡 마지막 가사가 네. 정말 가슴에 이렇게 딱 좀 저미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가사가 어떻게 되죠? 오히려 미운 건 나였어. 아,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네. 눈물 그래서 날라고. 이 소설을 읽고 나서 네. 그 되게 이 마지막 가사하고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이 곡을 골랐습니다. 그러네요. 누군가를 되게 미워했는데 알고 보면은 그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계속 탓하고 있었던 게 맞아요. 아닌가라는 네. 거를 되돌아보면은 느껴지는데 마찬가지로 김남숙 작가님의 이 아이젠에 있는 소설들을 읽다 보면 인물들을 마주하다 보면 그리고 인물들이 느끼는 그런 상황들을 함께 글을 읽으면서 겪어가다 보면은 쓸쓸하다, 외롭다, 안타깝다. 그래서 공감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6006님께서요. 살면서 늘 이미 벌어진 일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플 것이 두려워서 아닐까요? 용이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4836님께서는요. 낭독도 슬프지만 음악도 그렇습니다. 용이의 외로움에 음악을 듣는 마음도 슬퍼지는 걸까요? 라고 해주셨고 1385님께서는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용이의 마음에 외로움이 가득하고 왠지 모르게 뭉클해지는 낭독입니다. 친구가 되고 싶어지는 마음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말 따뜻한 분들 많으시네요. 네. 9868님은 용이가 상처가 많은 아이인 듯해서 먹먹하다고 하셨는데 상처가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그 상처를 받은 거죠. 그 네. 상처라는 게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상처가 있고 내가 스스로 주는 상처가 있는데 외부에서 내가 어쩌지 못하는 상처가 크게 온 거예요. 네. 그런 아이였던 거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캐치볼 속에 나는 용이한테 이런 말을 해요. 우린 달라. 너네 엄마는 널 사랑하고 난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지. 넌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난 이제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 하지만 나 역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네. 제가 이거 쓰고 나서 생각한 건데 네. 이렇게 뭔가 이상하게 소설을 쓰고 난 다음에 생각이 다시 드는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나서 쓰는 것보다 쓰다가 생각이 든 건데 저는 이 나라는 사람이 그 글에서는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그 사람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아니면은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뭔가 누군가한테 어떤 마음이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뭔가 그 전으로 되돌리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뭔가 자꾸 그 받았었던 그 빈자리를 계속 기다리는 것 같아요. 책 읽을 때 저는 좀 작가의 말을 처음에 꼭 읽어보는 편이거든요. 작가님이 이런 내용을 쓰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실수하겠지만, 이렇게 웃겠지만, 나에게는 소설을 쓰는 것이 나를 어느 정도 개호할 수 있는 방법처럼 느껴졌다. 나를 덜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한다. 소설 속 그들은 나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그렇기에 살아야지. 막 아니고 잘. 어려운 단어 개호. 개호가 뭐지? 처음 이래서 들어보는 단어. 개호가 무슨 뜻이에요, 작가님? 개호가 네. 그러니까 요양 병원에서 쓰는 그 단어인데 옆에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네. 이제 지켜준다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아서 꼽았어요. 소설 속의 인물들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게 마음이 좀 아파요. 그래서 작가님의 그 심성 혹은 보는 시각 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글 안에서 그 좀 많이 녹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저랑 다 비슷한 인물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글을 쓰실 때 어떤 그 영감이라든가 어떤 삶의 태도나 뭐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좀 그 관계에서 오는 좀 폭력성? 그러니까 관계에서 오는 네, 폭력성. 폭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때리거나 이렇게 네. 이제 대놓고 욕을 하고 그런 거 말고 네. 그냥 그 한 사람이 주었었던 어떤 자리를 그냥 그러니까 홀연히 사라져 버리는 거에 있어서의 폭력? 믿었던 믿음이나 신뢰에 네. 그 빼앗겼을 때의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누구든 붙잡아둘 수가 없으니까. 근데 뭔가 저는 그게 되게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아주 했어요. 폭력적이죠. 네. 아주 폭력적입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오는 음. 감정 같은 것들을 네. 되게 잘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저한테는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한 이렇게 폭력이 이렇게 상해를 입히는 것도 폭력이지만 언어도 사실 폭력이기도 하고요. 언어로 이제 네. 함부로 말하는 것들 그리고 신뢰라는 거는 서로의 믿음이 있는 건데 누구 하나가 갑자기 그거에 배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예의가 없이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오는 그 폭력성도 되게 충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삶에서는 그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폭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도 제가 20대 때는 너도 꿈을 이룰 수 있어. 너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이렇게 막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너도 열심히 살아야 돼. 열정적이어야 돼. 막 이렇게
그런 걸 강조하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나중에 돌아보니까 누구한테 어떤 누군가한테는 그조차도 되게 폭력적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것도 폭력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낭독을 들려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이상한 소설 중에서 골랐어요. 이상한 소설이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소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이상한 소설 짧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짧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이상한 소설을 쓰는 나와 그 삶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종수에 대한 얘기예요. 종수는 그냥 네. 계속 잘 살아보자. 뭐 복권이라도 당첨돼보자. 이런 캐릭터고 여기에 나오는 화자인 영주는 그냥 지금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 둘이 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읽어드릴 낭독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저희가 그 낭독할 부분은 이제 술만 먹으면 이 시시하게 이제 종수라는 애가 뭐 조금만 기다리라는 둥 아니면은 부자가 될 거라는 둥 약간 헛소리 같은 거를 하는 종수를 네. 나라는 화자가 그 이제 좀 관대한 꿈 같은 거를 계속 얘기하는 그런 거를 시시하고 좀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주인공의 영주가요. 지금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인물인데 네. 이 영주는 치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김남숙 작가님도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를 많이 해보셨는데 족발집에서도 일해보시고 그리고 치과에서도 일해보셨다고요. 네. 근데 그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그때 그거 자격증이 없이 네. 그냥 그 야매로 야매가지고 방송에서 나가는 단어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네. 그렇게 한 거여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아르바이트 지난 일이에요. 자, 종수가 소설 첫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소설은 이상하다고. 혹시 작가님 꼭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나요? 아니면은 좀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좀 녹이셨나요? 소설이 이상하다는 얘기는 자주 못 들어봤고 좀 너는 좀 이상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너는 예뻐서 좀 이상해 이런 거 아닐까요? 그냥 뭐지? 그냥 너는 좀 이상해. 그냥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나 봅니다. 자, 이제 이 낭독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물러갈 텐데요. 자, 낭독에 이어서 이어질 곡은 어떤 곡을 골라주셨죠? 네, 두 번째 곡은 뭔가 이 소설 속의 화자들한테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좀 한번 손 내밀어주고 싶고 좀 한 번쯤은 안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인권 님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왠지 이 노래 들으면 걱정 안 해도 되구나, 맞아요. 되는 거구나, 그래 삶이 이런 거지라는 느낌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까지 이어드릴게요.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전 일단 너무 좋았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좋은 경험을 한 적이 별로 없는데 되게 좋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작가님들을 모셔서 작가님들이 쓰신 책을 함께 낭독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음악으로도 풀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돼서 저 역시 이 시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 오늘 김남숙 작가님의 아이젠이라는 소설에 수록되어 있는 이상한 소설 중에 저희가 낭독해드리면서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길가에 서 있는 가로수들이 간간히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이 시간을 가장 좋아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혼자 살아남아
자전거를 타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정말이지 아무런 감정도 없이 페달이나 밟다가 죽어버려도 기분 좋을 텐데. 나는 자주 생각했다. 나는 일상의 평화라도 도모하는 척 자전거를 타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항상 그런 생각에 몰두해 있었다. 말하자면 내 머릿속에서 그리는 진짜 평화란 늘 그런 쪽에 더 가까웠다. 정확히 15분 후 나는 치과 건물에 도착했다. 나는 항상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건물 입구에서부터 소독약 냄새가 들끓었다. 그 냄새는 바로 옆 건물 프랜차이즈 햄버거집에서 나는 감자튀김 냄새보다 더 독했다. 나는 자전거를 세우면서 건물 뒤편을 잠깐 쳐다보았다. 매번 먼저 와 담배를 피우던 언니가 보이지 않았다. 언니는 치과에서 일하는 무자격자들 중에서도 제일 오래된 언니인데 항상 건물 뒤편으로 이어진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곤 했다. 공원 비둘기들 사이에서 거대한 비둘기라도 된 것처럼 한껏 몸을 웅크린 자세였다. 나는 언니가 늘 있던 쪽을 몇 번 살피고는 건물로 올라갔다. 오늘은 내가 먼저 도착한 것 같았다. 나는 치과 문을 열고 차트실로 이어진 기공실에 유니폼을 가지고 들어갔다. 품이 낙낙하고 마크 하나 없이 온통 짙은 파란색인 유니폼이었다. 유니폼 군데군데 치아를 본뜰 때 쓰는 분홍색 알지네이트 용액이 말라붙어 있었다. 그것들은 빨아도 절대 지워지지 않았다. 여기 있는 모두가 그 옷을 누군가에게 물려받고 또 누군가에게 물려받고 또 그 누군가에게 물려받는 시기였다. 물론 불평은 없었다. 우리는 불평할 자격이 없었다.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자 숨에서 어제 먹은 소주 냄새가 올라왔다. 옷을 갈아입는 도중 기공실 세면대에 올려놓았던 휴대폰이 울렸다. 종수한테서 문자가 여러 통 와 있었다. 왜 어제 안 깨웠냐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미안하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도대체 뭐가 맨날 미안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종수는 항상 그렇게 사과를 했다. 나중에 꼭 미안한 일을 만들고 싶은 사람처럼. 나는 세수도 하지 않고 헐레벌떡 나가는 종수를 상상했다. 길쭉하고 선한 눈, 퉁퉁 부은 입술. 종수가 뛰어간다. 종수가 신호등을 건넌다. 종수가 가로수를 지난다. 가로수의 그늘이 종수의 얼굴에 얼룩진다. 멍청한 종수가 혼자 주유소에 도착한다. 기름 냄새가 지독한 주유소에 나는 조금 웃었다.